네,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의 영원한 스타 강사, 먼저 SH미래인재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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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스타 강사 이시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뭐 따로 멘트를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얌전히 좀 하라고 얘기 들어서요.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의 끼와 재능을 키워주실 분입니다. 서치펌의 YNK 황선희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고 굵게 예, 정보를 오늘 좀 두 분이 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나저나 이시안 대표님 지난주부터 잔매거진 다시 오랜만에 출연하시고 네. 뭐 제자분들이라든지 주위 반응 어떻습니까? 얌전히 좀 하라고. 오프닝 때 말이 많으니까 없어 보인다는 얘기 들어서 짧고 굵게 하려고 예. 노력하는 건 뭐 일부고요. 예.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예, 중간에 뭐 갔다 왔다 하는데 잘 모르고 그냥 쭉 나온 줄 알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오늘 좋은 정보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황선희 이사님이 지난주 방송 이제 첫 방송이셨죠.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 좀 어떠세요? 네, 첫 방송 굉장히 떨렸었는데 이시안 대표님하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의상부터 비슷한 소재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두 분이 진짜 환상의 콤비가 앞으로 또 되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삼성 채용 변화 살펴보기입니다. 네, 이제 20년 만에 이제 채용 방식을 전면 개편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예. 맞습니다. 대체 왜 삼성이 이렇게 또 채용 방식의 변화를 주는 걸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 이유가 뭐죠? 네, 지금 제도 자체가 이제 변별력을 가지고서 기업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구직자를 선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용 제도가 이제 변경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삼성의 의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자리만 잘 잡는다면은 그러니까 채용 시장 자체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만 네. 잘 잡는다면 다른 기업들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의 채용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이번 제도가 개편된 것처럼 직무보다는 이제 스펙 위주로 평가를 받는 게 가장 큰 영향이었던 것 같고요. 네.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변화가 일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자격증이라던가 인턴 활동이라던가 꼭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제 구직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삼성이 3급 신입사원의 채용 제도를 이제 개편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직무적합성 평가라고 해서 네. 직무적으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창의성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에서 사실은 그동안의 면접들, 인성 면접들이 너무 뻔한 얘기들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구직자들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다 끄집어내겠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채용 개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개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취업 준비생들이라든지 우리 또 이시안 대표님 같은 취업 컨설턴트들의 반응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둘 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야? 그런 분위기인데요. 헐 이런 분위기. 네, 그렇죠. 예. 취업 컨설턴트 같은 경우들은 뭐 그냥 삼성에서 발표하는 그대로 이제 고지고대로 믿자라고 한다면 직무적합성을 평가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거를 서류를 받았을 때요. 가령 전공 점수가 이공계 같은 경우는 전공 점수가 높으면 이제 어떤 유리한 것들이 있는데 전공 점수가 높은 것이 과연 기업에서 일하기에 좋은 그런 스펙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그다음에 인문계나 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아예 안 되니까 SL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 SL 통해서 얼마나 직무적합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과연 이게 말처럼 그런 것일까라는 거고요. 취준생 입장에서 그냥 헐이죠. 그렇죠. 이번 연도만 해도 한국사를 또 해야 됐잖아요. 그렇죠. 저번 연도 달리. 그래서 네. 힘들어 죽겠는데 내년도엔 그거에다가 플러스 더. 그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사를 해야 되는 거에 또 이제 늘어난 거죠. 추가되는 계속 거예요. 누적되는 거니까 예. 정말 헐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뭐 이 소식을 들은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정말 헐하고 좀 네. 넋을 놓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삼성의 채용 방식 변화가 취업 준비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은 취업 준비 자체가 단기간에 보여줘서 성과를 내기에는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직무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정말 영업 직무에 지원을 하려면 아르바이트, 판매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시간 투자를 해야지만 네. 이 직무 중심의 이제 선발 과정에서 서바이벌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은 어찌됐건 할 일이 더 많아졌다라는 맞아요. 거. 예.
예,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재능 있는 비명문대생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 기사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사실 그 2, 3일 동안 계속 이제 이 얘기들이 너무 뻔한 얘기들만 반복이 돼가지고요. 저는 그 이면에 과연 그런 것인가라는 아주 삐뚤어진 시선으로 좀 볼까 합니다. 오, 좋습니다. 뭐 우리 다 삐뚤어진 사람들이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다른 시각으로 예, 그렇죠? 봐야죠. 네, 포장 감사합니다. 일단 비명문대생들한테 기회를 더 준다라고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비명문대생들에 대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서류 평가가 아예 없었거든요. 지원하면 무조건 사트를 보는 거고 사트는 공부해가지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면접을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그런데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 서울의 아주 명문대, 뭐 서울대라고 치면 서울대에서 받은 소프트웨어 쪽의 전공 학점과 그다음에 저 지방대에서 받은 소프트웨어 쪽의 전공 학점이 같을 수 있느냐? 그렇죠.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그리고 솔직히 저도 지방대 개건교수 하고 있지만 좀 약간 그 학교 이름 때문에 취업에 약간 좀 불리할까-봐 학점을 좀 잘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빡빡하게 준 학점과 그렇게 널널하게 준 학점, 이쪽의 C 학점과 이쪽의 A 학점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전공 학점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명문대생들한테 더 기회가 돌아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비명문대생들한테 그 문호를 개방한다는 건 오히려 지금은 저는 보기엔 좀 퇴행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걱정했던 게 명문대 다닌 지원자들에게 학점에 대한 불이익이 따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시안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네요. 네, 그래서 저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입에서도 특목고에서의 그 내신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일반고에서 내신을 좀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 때문에 겉으로는 또 똑같이 평가한다라고 하면 속으로는 다르게 평가한다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뭐 헷갈리는 건 취업 준비생들일 테고 학점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까 좀 질문 드리고 싶네요. 당연히 뭐 잘 받아야지 좋은데. 무조건. 근데 사실 요즘에 학점 관리라는 게 성적이라는 게 요즘 학생들이요. 예전에는 교수님이 너는 A야, 너는 B야 하면 애들이 예 하고 받았는데 요즘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왜 B죠? 심지어 요즘은요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기도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왜 B입니까 이렇게. C인데. 그렇죠. 그래서 정이라면 D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 전공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러운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출결 관리거든요. 분명히 내가 빠졌으면 그 마이너스 5점 하는 식으로 툭툭툭 떨어지면 금방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1학년생들은 1학년이니까 막 놀자 하는데 지금 이거는 1학년 때부터 좀 출결 관리를 확실히 해서 그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갖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채용 방식이 변경된다라고 이제 고지를 한 다음부터 약간의 서류 전형이 다시 부활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생기긴 하는데 사트 응시 인원은 어떻게 좀 줄어들 건가요? 어떤가요? 네, 응시 인원 자체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매년 20만 명 이상의 이제 그 사트 응시생들이 있는데 거기다 보죠. 취업 준비를 하는 모든 학생들은 일단 되건 안 되건 사트는 봐야지만 취업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채용 제도가 개편되면서 이렇게 무조건 사트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구직 활동 자체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사트 응시 인원 자체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제 채용 인원 자체는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연 한 9,000명 정도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삼성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뽑는 숫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트를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좀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사트를 보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서 보는 사람이 20만 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번 보는. 사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삼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은 그러니까 기업의 인적성, SK라든가 CJ가 전부 다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하나를 선정한 걸 사트를 선정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SK도 적용되고 현기차도 적용되고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를 갖고서 하는 거지 이거를 삼성만 들어가려고 20만 명이 죽어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20만 명이었던 거죠. 근데 마치 이제 그거를 삼성을 기본서로 하다 보니까 너무 사트 해가지고 사트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런 걸 한다고 되게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 이제 SK라든가 CJ라든가 좀 다변화되는 건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자 숫자는 많이 줄어들진 않겠군요.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여담이었고 그 사트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직군이 있다고 또 발표가 됐네요. 어떤 분야죠? 네, 그 소프트웨어 직군 같은 경우에는 사트 없이 그 실무 이제 역량 테스트만으로 선발이 가능하고요. 소프트웨어요. 네, 예.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게 한 4시간 정도 과제를 주고 바로 즉석에서 코딩, 알고리즘 개발들을 해봐라 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신입인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학교 교육에서 이것들을 다 배워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언뜻 든 생각은 아 그러면은 취업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 족보들이 유행을 하면서 그게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더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 같고요. 인문계 지원자들은 어떨까요? 삼성 문턱이 더 이제 높아지는 건가요? 정답입니다. 더 어려워지구나. 계속 하시다 보니까 감각이 좀 생기셨네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삼성에서 얘기한 게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학점 같은 것들을 본다면 직무적합성을 평가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인문계나 경영계들은 사실은 그런 것이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에세이 위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에세이라는 게 결국 자기가 자기 글을 쓰는 건데 그렇죠. 나쁜 걸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써 있는 글들에 대해서 얼마나 믿을 것이며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말빨 좋은 애들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표현에 그 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안에 스펙들이나 평균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좀 다른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공계는 나름 그 투명성 있는 어떤 학점이라든가 나름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이 그 상경계나 이런 건 없잖아요. 한마디로 좀 뽑기가 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실무 평가도 당장 아까 프로그램 개발해봐라, 알고리즘 짜봐라라고 하지만 뭐 경영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럼 한번 영업해 보세요. 팔아보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채용을 할 때 이공계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좀 이 바뀐 채용 변화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저희가 또 방송이니까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이번에 이사님? 네, 그 이번에 채용 제도가 개편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트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과외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게 또 취업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라는 언론의 이제 비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삼성 인사팀 출신의 이제 그 취업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삼성 출신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나오면서 언론이 더 별로 이제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이제 그룹 차원에서 막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도가 개편되니 이제 사트를 보기 위해서 했던 사교육 투자는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기대해 볼만 하겠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필기시험 비중을 줄이고 직무 역량을 더 평가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서류 전형이 부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약간 서류 전형 부활인 것 같다라는 의견에 결국엔, 동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대 A학점과 서울 명문대의 C학점과 이 가중치를 어떻게 둬야 되는가 문제가 이제 나왔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 서류를 심사할 때 이 학교 위주로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직무 역량이 중요하다라고는 하는데 네, 출신 대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영업이나 경영 지원직 그리고 연구 개발 쪽 이런 쪽은 또 어떻게 채용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한 것들은 이제 종합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좀 그 연구 개발 아니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실무적인 것들을 그 전공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풀 수 있는 과제 같은 것들 내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거고요. 네.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영업이나 경영 지원직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자리에서 뭐 회계를 한번 해봐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에세이, 직무 에세이를 넣는 건데 네. 그 직무 에세이 자체가 아무래도 가령 직무 에세이잖아요.
내가 살아온 경험들이 아니라 자기소개가 아니라 직무 에세이다 보니까 직무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생들 직무를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인턴을 하지 않으면 안 뽑겠다는 얘기와 그거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턴을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분야도 직무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직무 역량을 키워야 될지 또 난감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뭐 인턴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꼭 인턴만이 직무 역량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도 사실 직무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융권에 지원을 할 때 만약에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과연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만났던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웠던 거는 현장에서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눈치껏 움직여야 되고 빠르게 적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노가다를 하면서 배웠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이제 구직 활동을 하면서 풀어냈었는데 그런 건 역시 구체적인 사회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면들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것들이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사실 지금처럼 쓰는 거는 지금의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이 노가다를 통해서 직무적인 거라기보다는 사회생활하는 태도나 인성을 배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의 자기소개서 들어가고요. 저도 예전에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사실은 거기서 직무적인 걸 배울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자기소개서를 뛰어넘은 직무 에세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직무적인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래도 직무와 관계된 그런 것들을 좀 강요하는 성격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다양한 경험들이 더 요구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또 추가가 된 게 이제 창의성 면접. 또 있네요. 뭐 자꾸 추가를 합니까? 예. 뭐죠 이건? 사실 이게 굉장히 새롭게 바뀐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엔 좀 딱 까놓고 얘기하자면 구태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이름만 바꾼 거예요? 서류 전형이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서류 전형이 부활이 아닐까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면접도 사실 한 2, 3년 전만 해도 인성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이 있었어요. 네. 근데 토론 면접이 빠졌거든요. 없어졌는데 그거는 지원자들끼리의 토론인데 지금 창의성 면접이라는 본 걸 보면 면접관과의 토론이거든요. 그걸 1대1로 지원하기엔 너무 좀 그러니까 아마 지원자 몇 명과 면접관이 같이 하는 면접이 될 건데 한마디로 면접관이 플러스 된 토론 면접, 몇 년 전에 있었던 토론 면접이 부활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황선희 이사님은 왜 이렇게 또 삼성에서 창의 면접을 추가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창의성 면접이 이제 그러니까 새롭게 도입된 데는 아무래도 이제 지원자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네. 비슷한 사례는 이미 이제 삼성에서 채용 진행을 할 때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인문계 학생들을 뽑아서 이제 인턴을 한 이후에 정규 직원으로 뽑을지를 결정할 때 창의성 PT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미 했던 비즈니스 중에 실패한 케이스를 인턴한테 주고 이거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내봐라 라고 하는데 그때 그 PT를 평가하는 면접관들이 그 사업을 실패한 면접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채용하고 가장 유사한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때 그거를 잘할 수 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기보다는 네. 사업을 분석하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인 것들부터 그 연결을 시켜서 PT를 한 학생들이 네.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아무튼 이 창의성 면접에 대한 취업 준비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또 그러한 변화에 맞춰서 결국엔 우리가 어떠한 대처를 하느냐 이 말씀도 한번 해주실까요? 예, 일단 취업생들의 반응은 헐이고요. 여전히 헐. 여전히 예. 하고요. 왜냐하면 창의성 면접이라는 게 사실 나는 되게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도 나는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다라고 어디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 창의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지 않은 게 창의성 면접이 되게 창의성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창의성을 평가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럼 이 종이를 보면 연상되는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뭐 연필, 지우개 이런 게 연상되면 창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 종이를 보고 주전자가 연상된단 말이죠. 오. 그럼 이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인가요? 그냥 미친 사람인가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창의성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취준생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굉장히 독특하게 창의적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되게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이게 오히려 되게 논리적으로
이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논리성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직무 에세이도 본다 이런 네. 이야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직무 에세이는 또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직무 에세이가 되니까 직무 중심으로 에세이를 써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알고 있고 네. 이제 더 이상 자소서와 같은 글쓰기는 아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가장 첫 번째는 글쓰기가 기본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것처럼 네. 글쓰기 자체가 문장 자체가 올바르지 않아서는 이제 에세이 자체가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기존에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 자체가 이제 현업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1박 2일 면접 등도 도입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들에서는 이제 1박 2일 동안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뻥치면 안 되겠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위주로 작성하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 자, 이 에세이까지 또 잘 써야 되는데 에세이 관련해서 좀 어떤 팁을 주고 싶으세요? 에세이 같은 건 지금 한 말씀처럼 그냥 쓰시면 되고요. 네, 네. 사실은 그 삼성에서도 이게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화려한 문장력에 이제 잘못 뽑지 않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 안에는 팩트겠죠. 팩트 위주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직무에 관련돼서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 것인가 에 대해서 많이 나올 거니까 실제로 글쓰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훨씬 중요하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아직 거의 1년은 안 되지만 그래도 6개월 이상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행동으로 취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올 총과 대학 총장 추천제도 얘기 나왔다 싹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올 보세요? 초는 너무 좀 무리하게 대학들을 건드린 거고요. 예. 이번 경우에는 사실은 그 주체가 돼서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주체가 없어요. 그때 대학 때는 계속 고려대 총학생회에서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네. 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또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하면은 이세 번째는 진짜 삼성이 뭘 하는데도 아무도 안 믿잖아요. 수요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뭐 이야기 중간에 좀 우려되는 부분도 몇 개 얘기를 해보긴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 우리 황선 이사님께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은 가장 많은 우려를 표현했던 서류 전형의 부활, 그러니까 네. 학교 서열로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인문계 학생들의 경쟁률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이제는 한 100대 1 정도 그보다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그 이공계를 뽑아서는 인문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킬 수는 있는데 인문계를 뽑아서는 이공계가 하는 일을 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인문계 학생들을 배려하기에는 제도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삼성의 채용 방식 변화가 주변에 이제 다른 기업들에 미치는 그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직무적합성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다른 기업들 오히려 삼성이 그동안에 너무 앞서갔다가 너무 열린 채용으로 갔다가 오히려 다른 기업을 따라가는 거 같은 게 있거든요. 서류 전형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열린 채용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다른 기업들은 그냥 자기 길을 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삼성이 오히려 이렇게 갔다가 다시 들어온 형태니까 돌아오는. 이제서야 좀 비슷비슷해졌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예. 앞으로 또 다른 기업들의 이 추이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좀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도 충분히 인터넷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네. 결론은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너희들 뭘 해라 그렇죠. 라고 좀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부터요. 네.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직무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업 경험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너무나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해서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기존에는 스펙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학 쌓고 연수 갔다 오고 인턴하고 이것들을 다 단계적으로 밟아왔다면 이제는 1학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영업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소프트웨어다. 이거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 분야의 전문가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경력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1학년 때부터. 네. 아,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을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네. 이시안 대표님도.
1, 2학년들 얘기해 주시면 저는 3, 4학년 발등에 불 떨어진 친구들을 얘기하자면 네. 이 채용 개편안은 하반기라는 거죠. 상반기는 지금이랑 똑같거든요. 네. 게다가 하반기니까 상반기가 지금이랑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어떻게 할지가 뻔하니까 저는 상반기에 온 힘을 집중하라. 괜히 하반기 이거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3, 4학년 때 지금 경력 쌓기도 늦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트 공부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요. 상반기 때 최대한 모든 힘을 쏟아넣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시간에는요. 두 분과 함께 삼성 신입사원 채용 변화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